예, 이게 그 제가 그려놓은 어떤 도구로 인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방금 구 두 개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볼 수 있는, 네, 그게 2D 평면에서 벗어나는 초기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벤 다이그램. 그리고 읽는다는 것의 대상으로서의 컨텐츠, 저한테는 교육장치, 컨텐츠에 공간 차원을 추가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계속 여기저기 제안하고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D 평면에 만들어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범위인 것 같고 교육학 교육공에서, 그런데 3차원 공간으로 뭐가 만들어지면 이게 뭔 일이 생길까는 아직 잘 모르는, 알고 있지 못한 세계인 것 같고, 그 경계면에 질문을 배치한 겁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이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 같은 그 질문을 이 경계면에 배치를 해서 2차 평면과 3차원 공간에서 구현되는 기호들,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를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요? 일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에 대상으로 다루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그 빅데이터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보시죠라는 제안의 저의 현재 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주변 우리 3차원 이상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우리 주위에 배치할 프론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습자와 교수자 주위에 배치할 프론티어.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 그 우리 대학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척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입에서 안 붙어서 프론티어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네, 알고 있지 못한 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알고 있지 못한 세계를 프론티어라고 불러보자는 겁니다. 프론티어로 건너가려면, 그게 프론티어인 이유는 진짜 모르고 아무도 탐구해본 적이 없고 이제 막 탐구를 시작해야 되는 그쪽 세계를 프론티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프론티어를 언급한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그 20세기 다 초반,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그 정치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학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가 간의 권력이나 그 국가 간의 정세에는 그닥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이 프론티어라는 것을 생각의 그 변화를 발생시키는 계기로 다루는 그 몇몇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프레드릭 제임스 잭슨 터너라는 분이 쓴 저 책의 그 한 패러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거나 개인주의가 발달하거나 혹은 뭐 뭔가 창업자 정신이 발달하거나 혹은 평등, 그 다음에 뭔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하는 방법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로 동부 관점에서 건너다보는 서부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설이죠. 증명하기 되게 어렵겠지만 저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동부에서, 그런데 건너가면 미개척지가 있는 거예요. 서부. 그래서 건너가자, 저기에서 하자, 저기에서 이제 풀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존재가 동부 관점에서의 서부, 그리고 프론티어, 미개척지라는 존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역사적으로 되게 깊고 오래됩니다. 이것은 중간에 있는 책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1620년쯤에 출간한 책의 표지입니다. 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도는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의 안쪽이 지중해고 바깥쪽이 대서양. 지중해 중심으로 발달한, 지중해 내해에서 발달한 문명권,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쪽 뒤쪽까지 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조금 더 바깥쪽입니다만 지중해 내해에서 발달한 문명권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놓고서 이런 식의 속설이 그러니까 전제죠. 생각의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지브롤터, 그저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습니다만 저 해협을 건너가려고 시도하지 마라. 저기는 이 세계의 끝이다라는 식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쭉 그런 언급들이 있었고, 거기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큰 바위 두 개를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냐라고 해석을 하는 그림에 있는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면서 건너가지 마라라는, 여기가 세계의 끝이다라는 그 생각의 한계를 베이컨이 건너가자, 다른 세계를 탐구하자, 저곳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 미개척지야 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표지고,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스페인 국기에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으로 현재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둥에 감겨 있는 휘장에 적혀 있는 저 단어 플러스 울트라, 보다 먼 세계로라는, 현재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서는 저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 인간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헤라클레스가 경계선을 표시해둔 좁다란 해협. 그러니까 베이컨도 그렇고 스페인 저 국기 만들었던 그 시절도 그렇고, 저기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그 프론티어로 언급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프론티어가 필요하다라는 설정입니다. 그 미개척지. 이게 저한테는 프론티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론티어가 우리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프론티어를 배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아주 많은 말들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도 아주 많은 말들이 있고,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학습된 뒤에 어떻게 자동화될 거며 어떻게 지능형으로 바뀔 거며, 이런 얘기들이 우르르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프론티어를 배치하자는 거죠. 미개척지. 그리고 저한테는 그 프론티어로서의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가상의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보다는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구현하는 N차원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2차 평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벗어나보자는 거고, 그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그 대상지를 미개척지, 프론티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저 세계. 실제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3차원 이상을 구현하는 그 지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지식과 정보 경험을 다루는 그런 매체를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2차원 평면 종이책에서 벗어나자 지식과 정보 경험을 N차원 공간에서 구현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빅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의 대상으로 다루자라는 제안,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빅데이터를 읽는 것을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 전공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의 대상으로 다뤄보자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었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의 대상을 빅데이터는 이제 잘 다루면 또 2D 평면에서 굳이 한정 지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매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가능성,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 그 프론티어라고 말해보고 아무도 탐구해보지 않은 미개척지라고 말해보고 그걸 우리 주변에 배치해보자는 겁니다. 개척이라는 단어로 쓰기는 조금 애매해서 이런 형태로 말씀드립니다.
컨텐츠의 공간 차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공간 차원이 추가될 경우에 교육에 무엇이 더 추가될까요? 저희 질문입니다. 교육학에 무엇이 더 추가되는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이 매체에는 시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 질문 가르치다 배우자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며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가? 하나의 매체를 가상의 공간이건 현실 세계 공간이건 공간에 구현해 놓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3차원 그걸로 구현하면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다른 뷰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2차 평면에서 벗어나는 가치가 아닐까. 3차원 공간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을 구현하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배치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아니고 N차원 공간. 가상이라는 단어는 N차원일 경우는 참 쓰기가 애매한데요. N차원의 실제 공간도 없거든요.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고 시간축까지 보태면 4차원을 살고 있을 뿐 5차원 이상의 공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N차원은 가상 공간도 아니겠구나. 그냥 N차원 공간. 디지털 공간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질문 몇 가지 공유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강의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랑 분리시켜서 다루는 것이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분리된 상태로 이 빅데이터를 다뤄야 할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다루기엔 좀 애매해서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제가 다뤘던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속한 세계, 이 세계, 제가 속해 있는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 탐구 대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 적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약간 아직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지능형 장치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 이제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입니다. 사용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수학 시험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두 번째는 스마트한 도구를 학생에게 주면 학생도 스마트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능형 도구를 학생한테 주면 학생이 좀 더 지능적이 될까요? 학생이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 인지 과정이 충분히 인지 시스템이 충분히 다 발달했다고 그래서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한 도구를 학생한테 주면 학생도 스마트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생을 분석하고 학생의 미래를 예측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번 수업 시간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학생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학생 주변에서 학생 자체이거나 학생이 하는 활동이거나 학생이 남겨놓은 흔적이거나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남겨놓은 흔적이거나 이런 빅데이터를 잘 모아서 읽는다는 것을 대상으로 다루는데 직접 읽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한테 줘서 넘겨받을 수 있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생을 분석하고 학생의 미래를 예측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영어 듣고 말하기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도입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발화 데이터를 모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영어 발화, 한글 발화, 발화 데이터를 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만난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5살 이하의 아이들, 4살과 5살, 6살 정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발화하는 영어 발화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방법이 읽는다는 것 대상으로 다룰 방법이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줘서 저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어 듣고 말하기 수업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도입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야 될까요?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이 빅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래 될까요? 교사와 학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야 될까요? 여섯 번째,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교실에 도입해야 될까요? 얼굴과 활동과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목소리, 이 샤우팅이 높고 낮음에 이런 식의 빅데이터를 교실에서 수집을 해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 몇 %라는 이 예측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는 초등학생에게 인공지능을 사용해 공부할 기회를 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초등학생 옆에 두고 이 초등학생이 물어보면 답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초등학생한테 주고 공부하는 과정에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여덟 번째,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효과가 나올까요? 교과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를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하고 다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교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홉 번째 질문은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가 있다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열 번째는 인공지능 실시간 통번역기가 나와도 외국어를 외워서 공부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한 번째, 검색하면 모두 나오는데 외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굳이 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열두 번째,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배워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한테 건네줬다가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건네줬다가 돌려받기 위한 무언가를 이런 형태로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속해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가 써왔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몇 가지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 질문에 답을 했던 퍼센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S대 사범대. S대는 그 S대라고 부르는 그 S대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교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교육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파란색이 S대 사범대 학생이고 빨간색이 서울 지역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입니다. 수학시험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해도 될까요?의 질문에 S대 사범대 학생은 되게 아직 멀어서 안 돼 라고 답을 한 거고요. 교장 선생님들은 이제 가능해 그런 게 좋지 그럴 필요 있어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질문을 계속 다뤘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저분들이 이제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수학시험을 봐도 돼. 스마트한 도구를 학생한테 주면 학생도 스마트해질까요도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교장 선생님들이 더 높고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생을 분석하고 학생의 미래를 예측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쪽에 교장 선생님들이 높았습니다. 영어 듣고 말하기 수업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도입해야 될까요?는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수업이 바뀌어야겠죠. 영어 선생님 역할이 바뀌어야 할 거고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될까요? 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하긴 했지만 우리를 분석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 예측을 하겠죠.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교실에 도입해야 될까요? 에서도 뭐 51%가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애매한 퍼센트이긴 합니다만 그 절반이나 동의를 하는 겁니다. S대 사범대인 경우에는 64%나 하자라고 한 거죠. 초등학생한테 인공지능 기술 그 도구를 줘서 공부하는 데 사용하게 하자는 것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도 놀라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더 높게 나온 것이 더 놀랐고,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효과가 나올까요?는 또 높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거야. 전체 교사가 아니고 일부 교과를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를 대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버전입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릅니다. 팬데믹 시절에 이런 조사를 할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가 있으면 수포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는 S대 사범대 학생들 좀 낮게, 교장선생님들 좀 높게. 인공지능 실시간 통번 적기가 나와도 외국어를 외워야 할까요?는 높게 나옵니다. 검색하면도 검색해서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워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배워야 할까요?는 저 정도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금 얘기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도구이고 이 도구를 통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 생각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젠 라는 것들을 놀랬던 그 경험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저는 프론티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데이터가. 프론티어는 저한테도 프론티어지만 여러분들 전공의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는 프론티어일 겁니다. 그 프론티어를 여러분들 주변에 배치하기를 바라요. 저 주변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배치할 프론티어로 이것저것 계속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티어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그 경계면의 다른 일일 수도 있고 이 경계면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이 경계면으로 초대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다루었고 저는 질문들을 제 주변에 배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도 질문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 질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 경계면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배치할 프론티어를 찾는 도구로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방법으로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질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질문은 찾는다는 것의 대상처럼 생각을 하지만 질문은 개발의 대상이기도 하고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설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설계해서 질문을 몇 년 만에 하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질문을 찾고 개발하고 잘 애지중지하셔서 멋진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경계면을 찾고 여러분들의 프론티어를 찾고 그 과정에서 질문들을 찾으시고 질문들을 이용해서 그 프론티어 밖으로 혹은 프론티어로 미개척지로 건너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내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